오늘 국민통일방송 태영호 콘서트는 수많은 책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태영호 공사님의 책에 주목하고 있는지 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태공사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지신 분이 되셨는데요. 탈북전 2016년까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지내셨고요. 88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지도원으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덴마크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을 거치셨고요. 2016년 여름까지 영국 주재 대사관의 공사로 지내시다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특임전략자문위원으로 계셨고요.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지난 5월 중원집인 3층 서기실의 암호 책을 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정말 경력이 너무 화려하죠. 저도 진짜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앉아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늘 그 TV에서 뵀던 분들을 뵈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친하다고요. 네, 저는 많이 뵈가지고 왠지 친해진 것 같은데 공사님 저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 되게 친근하거든요. 일단 축하받으셔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 한국 이제 그 한변이라고 하는데 네. 북한 인권 그 변호사 모임에서 저한테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북한 인권상을 이제 수여해서 제가 수여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또 다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그 공사님이 그 수상 소감하시는 것도 듣고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진짜 바쁘시죠? 예.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가요? 그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북한 인권 관련 이제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수상이라 더 의미가 네. 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인권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계신 책도 쓰셨고 하고 계신 활동 중에 하나가 또 저희 국민통일방송과 함께 네. 칼럼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영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칼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이제 우리는 북한도 변하고 있고 전 세계도 이제 대단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그 어디에 갔든지 바로 정보라는 이러한 하나의 그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다 연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한국 현실을 접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이 인터넷이라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또 한국에서 지금 이 북한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와 너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북한의 현실을 빨리 알릴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 한국 국민들 치고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휴대폰이라는 바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정보 원천 자료에 제가 가능한 빨리 접근해서 북한의 실상도 한국 국민들이 잘 알리고, 또 한국의 실상도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서 이 남과 북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 남과 북을 어떻게 하면 동질성을 찾고 하나로 붙여 놓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국민통일방송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태용 공사님의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국민통일방송 태용 공사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꽤 올라가 있거든요. 직접 보시면 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님한테 그냥 듣고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또 시간 관계상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키워드 첫 번째 3층 서기실, 이 3층 서기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 판넬에 저희가 뭔가 판넬에 적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3층 서기실, 그냥 제목 네. 그대로네요. 네. 네. 3층
서기실 사실 우리도 저희는 북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예,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 이거 3층 서기실이라는 건 진짜 북한 일반 주민들도 이제 모르고 있는 이런 이제 부서였습니다. 북한 어느 문건을 보고 무슨 당규학이든 어디에도 3층 서기실이라는 게 제가 와서 공식 오픈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층 서기실이라는 기관은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북한에서 TV가 매일 저녁 TV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당중앙의 총사 3층짜리 총사가 나오면서 그 총사 위에 당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가 끝날 때 그 3층 서기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당중앙의 본관이라고 하죠. 그 3층 서기실 모든 창문이 대단히 많은데 창문에 불이 환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 TV가 서서히 끝납니다. 그러면서 뭐다 그러면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하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김정일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겁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젠 밤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편히 주무세요. 그러나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여러분이 자는 이 야밤에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저렇게 환히 당중앙에는 총사 불 밝은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사람들이 TV에서 매일 봅니다. 그러면 보면서도 저기가 과연 무슨 어딜까? 누구도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바로 3층 서기실이었습니다. 예.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이름을 들고 공산주의 이념과 완전히 대치되는 세습 통치라는 구조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러면理論과 현실이 다른 구조를 끌고 나가자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김씨 가문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김씨 가문을 수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초인간적인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이 사람들, 이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의 이 3대 부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러한 일을 만드는 일을 바로 3층 서기실이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지금까지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이제 61시간 두 번째 키워드 61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호에 걸려있는 지령은 어떤 거였나요? 예, 첫 번째 지령은 5월 며칠 날 영국에서 가장 큰 국장이 로열 앨버트홀인데 5월 며칠 날 로열 앨버트홀에서 에리크 클립턴의 공연이 있으니 가서 표 6장을 가장 좋은 자리로 구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5월 21일 날 로열 앨버트홀에서 에리크 클립턴의 공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 뭐지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 치고 영국의 로열 그 앨버트홀에 에릭 클립턴의 공연 볼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요? 기타 연주자니까 진짜 보고 싶었겠어요. 네. 북에 있을 때 에릭 클립턴 아셨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북한 사람 치고 에릭 클립턴 공연 보러 올 사람은 네. 그건 뭐 한 명밖에 없어요. 우선 저기 지금 61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시간은 저 숫자는 뭔가요 그러면? 김정철을 내가 비행장에 나가서 비행장 그 비행기 내리는 그 승강기 입구부터 맞아들여 가지고 마지막에 김정철이가 비행기를 타고 히스로 공항을 떠나는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게 61시간이나 예. 너무 힘드셨겠어요. 예, 거의 그저 매일 네. 두세 시간 자면서 일을 했죠. 그러네요. 김정철이라는 인물은 사실 뭐 한국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북한 사람 더더욱 모르는 인물인데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와 네. 있는 외교관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외국 신문이나 이거 뉴스를 보는 사람들만 알고 북한에서는 거의나 모릅니다. 북한 고위급들도 거의 모르는. 네. 네. 정말 너무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딱 처음에 만났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김정철이가 이제 에릭 클립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독일과 싱가포르에 이미 갔었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건 이제 외국 언론들이 포착돼서 이제 외국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영국에 대해서 그가 와서 이제 각종 물어볼 여러 가지 정황 질문 뭐 엄청 준비를 하고 이제 김정철을 맞이했죠. 네.
엄청 물어볼 질문이라 그러면 어떤 질문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각이한 질문입니다.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정치 구조, 영국 사람들의 뭐 문화, 뭐 어떤 분야라고 특정 지을 수 없고 어쨌든 마지막 공부할 수 있는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황까지 준비해야 돼요. 혹시 공부하신 질문 중에 나온 게 있나요? 아쉽지만 하나도 나왔어요. 꼭 이렇게 시험에는 공부한 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말 그 김종철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호텔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음반 닫았는데 문 열라고 하는 거라든지 책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김종철과의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대부분 내용은 다 나왔고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평양에서 고위급이 온다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면 고위급이 이제 영국에 도착했다 하면 도착한 순간부터 영국과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변들을 매일 아침 시간에면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영국에 대해서 다 공부했지만은 김정철이가 도착한 다음에 동행 수호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마다 이거 브리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김정철이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주요 영국 신문들을 다 사오라.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는 2개 내지 3개 신문은 주문하면 옵니다. 큰 신문들은. 그런데 주요 신문들은 다 가져라. 그래서 뉴스 에이전트에 나가서 보니까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이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뉴스 에이전트에 가서 11개 신문을 사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매일 11개 신문을 제가 새벽에 가서 사서 방 앞에다가 이제 방을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에다 놨다가 놓고 그 다음 북한 외교관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려온 고위급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 10시에 일어나느냐, 7시에 일어나느냐 이걸 계산해 가지고 자기 기상 시간을 정합니다. 만약 온 분이 아침 7시에 일어난다 하면 적어도 6시에 일어나서 BBC와 CNN을 틀어놓고 그날 하루 뉴스를 다 먼저 보고 이제 만약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걸 간단히 5분 브리핑이라는 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외무상이 왔다 하면 아침 첫 시간에 외무상이 식사를 체면을 하고 식사하려고 하기 전에 들어가서 상동지 오늘 국제 정세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국내 정세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외국을 아는 고위급이 왔다 하면 TV를 보다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이제 방금 트럼프가 트위터에 뭐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 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갖추고 외국어를 모르시는 분이 왔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인데 TV를 쭉 보다 나면 그래도 뭐 이름 정도는 압니다. 뭐 트럼프 뭐 시진핑 그러면 야 오늘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났는데 뭐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사전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준비를 1시간 정도 갖춘다 해서 저도 김정은이가 와서 제일 마지막에 잤지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세 브리핑 훈련을 딱 준비하고 들어가서 쫙 이야기하면서 눈을 보자. 눈을 보는데 전혀 여기에 흥미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첫날 하고 좀 시끄러워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하지 않고 신문만 가져다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61시간을 일을 하셨네요. 쉬지 않고. 네. 아 그래요. 저희 이제 또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함께한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빵? 오 빵이 나왔어요. 네. 빵. 뭔가 여러분 좀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빵? 네, 세 번째 키워드 빵입니다. 빵이 공사님께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책에 보니까 그 탈북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뭐 그 빵과 관련된 서적들을 사가지고 사모님이 그 책을 읽으셨다 이런 부분을 읽었거든요. 예. 지금 빵집 하고 계신 거 네. 아니시죠?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대단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우선 제가 가장 관심 가진 건 뭔가면 한국에 오면 한국 정부가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까 이거예요. 그래서 쫙 보니까 정착금을 이제
얼마 주는데 700만 원 주는데 이것도 한 번에 주지 않고 매 분기별로 쪼개서 어떻게 준다. 또 애들은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갈 때에는 애들의 학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애들을 대학에 보낸 다음에 나하고 우리 집 사람은 우리는 뭘 벌어먹고 거기서 살까? 우리가 합당한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온 탈북민들과 해외에 간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제 많이 보는데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 중에서 이제 각이한 업종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가서 빵집이라도 하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빵과 관련된 책을 많이 사다가 보고 영국 빵집들을 다 다니면서 어떤 빵들을 어떻게 만드는 걸 상당히 거기서 연습도 해보고 올 때 큰 가방에다 제빵과 관련한 책을 하나 가득 사갖고 왔어요. 와,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네. 국정원에서 오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온 소지품 다 이제 검열할 때 빵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니까 직원이 이거 왜 제빵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빵집 좀 하나 열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한국에도 빵과 관련된 책 많은데. 그걸 몰랐죠. 그치 무겁게 다 들고 오셨네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네. 빵집을 한다고요? 그 빵집을 하면 금방 망하겠네요. 뭐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안에 망할지 성공할지 뭐 그야 나가 봐야지. 그래서 이제 2012년 말에 나온 다음에 보니까 진짜 우리 동네에 맨 빵집에 뭐 파리바게뜨 뭘 바게뜨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그 희망을 접지 않고 한국에 와서 2017년 초부터 2개 학원을 다녔습니다. 하나는 제빵 학원 다녀서 제빵 자격증을 얻었고 그거 하자마자 또 바리스타 학원에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얻은 다음에 이제 하겠느냐 말겠느냐 지금의 이런 문제가 보는데 동네에 나왔던 빵집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한 몇 달 하다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야 이거 몽땅 다 이거 뭐 파리바게뜨 비롯해서 이거 체인들이 운영하는데 개인이 한국에서 빵집 한다는 그런 체인에 속해서 하든지 해야지 옛만큼 잘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다가 야 이거 빵집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빵 만든 거 드셔보셨어요? 빵 지금도 집에서 자주 만들죠. 제빵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빵 맛도 저도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빵집은 아니었지만 사모님과 정말 그 공부 잘하신다는 두 아드님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한국에 와서 지금 통일과 관련한 이런 이제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애들은 지금 한국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두 아드님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북한 체제 희생양이 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잘 지내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상당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기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 이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결국은 국가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북한은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기한테 무슨 권리가 있니? 나한테 알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가 있다.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외관 생활을 하다 나니까 계속 3년을 주기로 애들을 데리고 유럽에 왔다가 또 끝나면 또 애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같이 또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런 과정을 3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하면서 점차 애들이 뭘 알았느냐? 우리한테도 이런 권리가 있네. 선택의 권리가 있구나. 우리한테도 다 옆에 보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외국에 관광도 갈 수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고 스타일도 제 마음대로 옷도 제가 입고 싶어 이렇게 다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애들한테는 선택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애들이 크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원래 우리 애들한테는 저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선택의 권리가 있는데 아버지로서 내가 얘들을 데리고 북한에 간다면 아버지로서 이 선택의 권리를 내가 빼앗는 것이 된다.
일단 애들이 모르는 북한에서 살면서 그것을 모르는 거하고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저 애들을 내가 다시 북한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선택의 권리를 내가 아버지로서 빼앗는다면 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책에서 정말 그 공사님의 가족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잘 느껴졌는데 학부형회의도 진짜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학부형회의도 제가 자주 갔습니다. 네, 또 가족을 아끼시는 그 마음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저희가 그 준비를 했거든요. 네, 준비되어 있죠.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분들에게. 예, 우선 우리 애들한테는 한국에 와서 북한에 있는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애들 친구들과 또 친척들 그리고 이제 조카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껴서 한 글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앞으로 통일된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는 이제 커다란 선택을 하고 뭐 아직 여기 와서는 이제 빵집을 내어지 못했지만은 이제 어느 한때인가 자기 꿈을 이제 통일된 다음 북한에 돌아가서 평양 시골에 꼭 빵집을 내올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빵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뜯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잠시 좀 네. 한국 생활. 이제 한국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좀 너무 2년이 좀 지난 거죠, 이제. 그래서 한국 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오셔가지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먼저 가지셨었어요. 네. 생활 어떠셨어요? 자문위원으로서의 생활.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모르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다음에 이제 사회에 배출되면서 국가에서는 제가 이제 국정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제 일하라고 이제 제가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가서 일해 보니까 여기에 북한에서 온 고위급 탈북민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북한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도 배무성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도 있고 저와 같이 평양외고학원을 같이 다닌 동문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조언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같이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정원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 지침과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규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제가 5월 14일 날 이거 책 출간식을 국회에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4.27 선언 이후에 김정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과감한 결심을 내렸다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5월 14일 날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5월 19일 날 왜 국정원에서 태영호를 자기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에 놓고 그런 활동을 시키느냐 이거는 판문점 선언에 저촉된 행위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국가안보전략위원회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현 실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알리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저는 안보전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자유롭게 그러면 활동하고 계신 거죠? 아주 자유롭게 모든 것을 제가 판단하고 제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님의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그 공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온 거는 탈북민하고 뭐 다르진 않지만 그냥 탈북민이라고 얘기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생활도 탈북민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탈북민들은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이게 한민족인데
하는데 언어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공사님은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언어적 어려움이 대단히 이제 심합니다. 한국 언어에 특히 영어, 외래어가 이제 네. 너무 많이 들어 있다니까 한국인들과 이야기할 때 이거 한국어와 외래어를 섞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가 이제 대단히 이제 많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네. 우리 한국어의 특징은 영어 발음을 그대로 쓰지 않고 네. 한국식으로 약간 변형된 말을 쓰기 때문에 네. 그걸 영어로 이렇게 한번 넘겨보지 않으면 대단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한참 생각해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언어가 제일 이제 저는 힘들다고 이제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님이 언어 때문에 저희 진짜 영어 때문에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사님, 영어로 이야기하면 편한데 영어와 한국말이 배합된 단어를 쓰다 나니까 한국인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네. 2016년 여름에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나 음식 같은 것도 혹시 좀 안 맞는 게 있으세요? 아니 제가 뭐 음식이 딱 안 맞는 건 이제 무엇이 딱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국 음식 문화와 이제 북한이 좀 다른 것은 한국은 이제 한 식당에 이제 가면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앉자 먹자 이제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앞에다가 이제 김치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을 앞에다 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요거 김치 하나 먹자고 해도 다 돈을 내야 되고 네. 이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면 이 반찬을 많이 앞에다 놓고 기본 음식을 먹다 보면 이 반찬을 다 드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제 뭐 양비라고 할까 네. 이게 대단히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절대 밥은 남기면 안 된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죠. 할머니가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아이 때부터 밥을 남기지 말고 우리 할머니는 이제 제가 식사할 때 이제 숟가락을 입에 이었다가 숟가락을 꼭 입에다 이렇게 꼭 빨고내라고 이렇게 그래서 밥을 절대 남기면 안 된다. 항상 우리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설마 그 반찬 다 드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군요. 한국에 온 그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잖아요. 네. 여기에 뭐 연고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뭐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공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뭐 친척분도 만나셨고 또 여기에 그 뭐 정재계 인사들, 언론인 인사들까지 많은 인연을 맺으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좀 특별한 만남이나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저는 아직 한국에 와서 뭐 외로움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또 내가 뭐 외롭다 이렇게 느낄 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지금도 뭐 오전, 오후, 뭐 저녁, 점심, 저녁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저한테는 제일 힘든 것이 새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다 같아요. 오전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앉으면 그겁니다. 아니 태공사님 김정은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 김정은을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김정은이는 뭐 이러하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쭉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서 금방 이야기 끝나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는 또 새로운 분들하고 식사하는데 또 공사님 김정은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또 새로운 사람은 또 그러니까 하루에도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네 하는 걸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 저는 이제 많은 탈북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오면 전혀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우선 외국인들을 알았는데 그중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야 태공사 왔어 하고 막 옛 친구들이 막 저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도 또 저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 또 두 번째로 저를 이미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있던 한국인들이 또 저를 다 이제 여기 책에는 다
그분들이 자기에 대한 내용은 빼달라 해서 내가 쓰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뭔가면 저와 같이 평양외국학원, 평양외국학원은 고등중학교입니다. 같이 고등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분들이 저는 어디 간지 모르는데 한국에 온 분들이 많아요. 다 여기 와 있었군요. 2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동문회를 하셔도 되겠네요. 네. 정말로. 다 합하면 애들까지 다 합하면 한 30명 더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큰애 같은 거는 우리 집안은 다 평양외국어원 출신입니다. 나도 평양외국어원 다녔고 우리 집 사람도 평양외국어원 아니고 우리 큰애 작은애 다 다녔는데 우리 큰애 같은 것도 요 한 며칠 전에 평양외국어원에서 같이 한학년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한국에 가서 또 만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고위층에서 왔더라고요. 네, 32,000명 정도가 지금 태국민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평양에서 한 2,000명이 왔나 봐요, 여러분. 네, 참 그래요. 오늘 공사님의 국가안보전략원 특임전략 자문위원, 또 자유민주주의 통일활동가 운동가, 베스트셀러 작가, 사람 태용호, 아버지 남편 태용호까지 짧게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았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북한 인권. 네, 북한 인권. 지금 공사님이 활동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만갑 출연하셔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탈북민으로서 공사님은 일반 주민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사셨고 또 외국에서 나가서 사신 기간도 긴데 어떻게 저렇게 탈북민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까 궁금했었거든요. 그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을 간부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건가요, 공사님? 제가 보건대로는 이제 북한 간부들도 또 이제 김정은 본인도 북한에서 이 제일 이제 하바닥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아마 북한만큼 저렇게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한 보고 시스템을 수립한 나라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살 때 저희가 장군님은 잘하시는데 간부들이 장군님한테 보고를 안 한대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정보인 거네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혹 간부들이 과잉 충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보고할 때에도 이제 북한에서 많거든요. 실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80년대 이제 말에 벌써 북한 경제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해에 실제 북한에서 생산한 식량량은 400만 톤 조금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쌀을 10톤 생산하고도 20톤 생산하겠다고 막 보고가 나니까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 사이에 북한에서는 식량을 800만 톤을 생산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800만 톤 생산하면 아마 어느 나라의 북한이 견제해서 800만 톤만 생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저마다 이렇게 호위복을 했어요. 지금은 또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지금은 협동농장들에서 식량을 생산하고도 정확히 생산한 식량 숫자를 보고하지 않아요. 보고하면 분양미 계획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톤을 생산하고도 작업반에서 5톤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쌀은 다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이제 보고에서 자기利益에 맞게 간부들이 중간에서 이제 보고 자료를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 질문들이 많은데 좀 간략하게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갈까 하거든요. 이번에 노래도 되게 좀 특별한 노래예요. 이게 태공사님이 골라주신 노래라면서요, 그죠? 네, 마이웨이 라는 곡을 골라주셨는데 저보고 노래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눌한 영어를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연주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에도 있지만은 그 마이웨이라는 곡은 미국 노래입니다.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네. 노래인데 이상하게도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는 김종일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뉴욕 필하모니가 이제 그 왔을 때도 이 노래를 했고 또 김정은이 대에 와서 2012년 7월달에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을 할 때 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있었지만은 제가 김종철이하고 같이 런던을 동행하는데 김종철이가 엄청난 담배 이제 골초입니다. 그래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피우고 있는데 이 자그마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스타렉서 같은 그런 봉고차를 이제 임대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차에서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수한테 책에도 있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 차에서도 담배 좀 피울 수 없게 하냐. 그러니까 운전수가 이거 그러면 차를 세차해야 되는데 세차비가 엄청나다. 돈 다 내겠으니까 좀 피우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김정철이 보고 담배 피우세요. 하니까 너무 좋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노래 하나 보니까 마이웨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차 안에서 김정철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공사님도 살짝 부르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같이 불렀죠. 네. 오늘은 우리 은지 씨 반주에 맞춰서 불러주셔도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로 하고 은주 씨는 이거 한국말로 하죠. 네, 영어와 한국어가 합쳐진 무슨 노래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